다들 아시죠? 강단과 소시는 5년차 부부입니다. 저희가 그냥 팟캐스트 듀오인 줄 아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서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는 2020년 10월에 결혼을 했고 이제 올해 10월이 되면 만으로 5년 꽉 찬 부부가 되죠. 저희가 결혼한 지 이제 꽤 됐다 보니까 사람들을 만났을 때 뭐 혹시 아이를 뭐 가질 계획이 있나 이런 질문을 종종 받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막 왜 안 가지세요?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조심스럽게 많이들 물어보세요. 친한 뭐 친구들이. 가끔은 가져라 이렇게. 네, 그런 어른들도 있긴 했지만 주변 친구들은 조심스럽게 물어보죠. 아, 그렇죠. 네. 진짜 궁금해서. 네네. 혹시 계획이 있냐, 마음이 있냐. 근데 그럴 때마다 항상 두루뭉실한 대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참에 저희 두 사람도 출산과 육아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 에피소드 주제를 한번 정해봤습니다. 에피소드 제목이 결혼 5년차 아이를 가져야 할까? 잖아요. 마치 그 제목만 들으면 100분 토론 주제 같아요.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서 서로를 설득하거나 뭐 어떤 근거를 대야 하는 그런 에피소드 같지만 사실 그런 건 아니고 네. 진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저희 두 사람의 솔직한 고민들, 지금 마음은 좀 어떤지 그런 걸 허심탄회하게 나눠보고 싶어요. 소시는 아이를 가지는 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마음이 바뀌어요. 옛날에는 누가 아이를 가질 생각이 있는지 결혼 전에든 아니면 결혼 후에든 물어봤을 때 거의 한 80-90%의 확신을 가지고 아이는 안 가질 거라고, 결혼은 해도 아이를 갖고 싶진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아이가 있어도 좋을 것 같다,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아 막 그게 왜 그럴까요? 뭐 그러다가도 다음 날에는 아니야, 어제 내가 무슨 생각이었지? 아이는 절대 못 낳아. 그러니까 이런 100과 0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태인데, 오늘의 마음을 한번 이야기해보자면 지금은 낳고 싶은 것 같아요. 오. 근데 내일은 안 낳고 싶겠죠. 근데 이게 어떤 생각이 전제가 되냐면요, 저희가 동갑이잖아요. 그리고 한국 나이로 벌써 33살이에요. 아이고. 지금 아이를 낳는다면 아주 이른 것도 아니고 아주 늦은 것도 아닌 정도의 나이인 것 같아요. 요즘에는 거의 평균치 정도 아닐까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옛날부터 만약 내가 아이를 낳는다고 하더라도 일찍 낳고 싶지 늦게 낳을 거면 안 낳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막 여유로운 노후를 꿈꾸진 않지만 제가 50대 초중반쯤 됐을 때는 제가 하고 있는 일, 하고 싶은 일로 좀 안정기에 접어들고 싶거든요. 근데 아이를 너무 늦게 낳으면 그때까지도 어느 정도는 아이를 돌보는 삶을 살아야 할 것 같아서 그런 시기가 어느 정도 끝나고 나서 내 일에 집중을 하고 싶다고 해도 좀 늦은 감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 1-2년 안에 아이를 낳을 것이 아니라면 안 낳고 싶다. 그게 지금 제 생각입니다. 지금 제 답변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마음이 막 오락가락 하잖아요. 그런 고민 지점들을 오늘 좀 얘기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강단은 어떤가요? 강단은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에피소드를 준비하면서 이 질문이 굉장히 깊은 질문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이를 가진다는 게 뭐 그래 해보자, 아니야, 뭐 이 정도의 층위가 아니라 진짜 내 삶을 돌아보게 되고 또 미래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미래의 내 삶이 어떨까? 미래에 내가 속한 사회는 어떨까? 미래의 이 세상은 어떨까? 막 이런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답을 하자면 사실 잘 모르겠다입니다. 이게 가지면 좋겠다, 가지지 않는 게 더 좋을 수 있다, 뭐 이런 답을 하기에는 복잡한 것 같아요. 내 마음도 복잡하고 아무리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해도 이게 논리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또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기다 아니다를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강단은 제가 만약 아이를 낳으면 강단이 다 키우겠다고 하잖아요. 근데 네.
여기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한번 말을 하려고. 근데 아이를 많이 전담해서 키우는 삶이 지금과는 전혀 다를 텐데, 근데 나는 은비가 아이를 낳으면 내가 키울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 마음은 어디서 나와요? 아이를 키운다는 게 생각하면 할수록 뭔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봉사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아이를 낳는다는 게 뭐 아이를 낳아서 내 삶의 목적을 채워야지, 뭐 삶의 의미가 충족이 될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 생명을 책임지는 시간 자체가 나에게 물론 고통스럽고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거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얘를 이제 보살피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가장 가까운 데서 돕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나에게 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든다고 해야 되나? 물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많은 일들, 취미생활들 뭐 못할 수 있게 되겠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나중에 더 이야기를 할 것 같긴 한데, 근데 그걸 못한다고 해서 내가 많이 아쉬워할까라고 하면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구나. 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이를 낳으면 좋겠다. 네. 그럼 또 다양한 고민 지점들을 짚어보면 좋겠는데요. 무엇부터 얘기해볼까요? 가장 먼저 왜 아이를 가져야 할지 말지가 고민이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한 좀 개인적인 생각을 나눠보면 어떨까 싶은데, 저는 이 아이라는 게 엄청난 불확실성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 삶이 안정적이지 않다고 느끼고 내가 속한 이 사회나 뭐 공동체가 불안정하다고 생각이 들면은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확신이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세상도 불확실한데 네. 하나의 더 큰 불확실성을 안고 싶지 않다. 생명을 책임지는 일이잖아요, 또. 그래서 이 아이가 내 삶에 이제 나타났을 때, 이 아이를 가지고 출산을 하는 것도 일단 너무나 큰 불안 요소이기도 하지만, 건강하게 잘 태어났다고 가정했을 때도 이제 평생을 책임지는 거잖아요. 그 과정을 내가 과연 이끌고 갈 수 있을까, 거기에서 나오는 불안이 크더라고요. 저라는 사람은 그래도 이 사회에 대한 관심이 많고, 뭐 정치, 경제 뭐 이런 거에 관심이 많고, 국제 외교 막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거에 관심이 있는 이유가 이제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까, 내가 지금 속한 사회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막 이런 고민을 하는 건데, 뭐 요즘이 뭐 대유튜브 시대라 좀 이렇게 자극적인 콘텐츠가 유행을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뭐 한국 사회 아니면은 뭐 전 세계 경제 흐름에 대해서 긍정적인 글이나 영상을 보기가 꽤 어렵습니다. 다 부정적이에요. 하물며 기후 위기 문제만 보더라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문제다라고 하는데, 저희 다음 세대는 진짜 어떤 세상이 될지 모르겠다는 상상을 자주 맞아요. 하거든요. 저희가 봉사활동을 다니잖아요. 네, 봉사활동을 같이 하시는 선생님들이 저희 부모님 세대거나 부모님보다 조금 더 연배가 있으신 정도의 선생님들이신데, 그분들도 항상 얘기하세요. 너희들 세대까지는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당신의 손주 세대만 해도 너무 걱정된다고. 지금도 여름에 너무 덥고 비가 왕창 오고, 겨울에는 제주에 원래 눈이 많이 안 오는데 눈이 너무 많이 오고, 그런 걸 보다 보면 걱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요즘 뭐 한국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이런 영상을 찾아보면은 뭐 전문가들이 나오죠. 뭐 심리학자든 경제학자든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런 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한국에 있는 젊은이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면은 대부분 한국을 떠나라고 합니다. 슬프다. 네. 제가 보는 것들이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유튜브가 저에게 그런 거를 계속 이렇게 보여주는 걸 수도 있긴 한데, 한국을 떠나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막 설명을 해요. 이게 인구 구조가 이제 역 피라미드가 돼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노인들을 어마어마하게 부양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이제 생기고, 저성장 시대의 문제점도 있고, 뭐 이런저런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나라 미래가 밝지 않다. 젊은이들은 기회를 찾아서 떠나라. 왜냐면은 그 옛날의 성공 공식, 공부를 잘해서 명문대에 가서 뭐 취업을 잘하고 뭐 가정을 꾸리고
그래도 이 정도 살 수 있게 되는 그런 공식은 이제 없다. 막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지금 강단이 이야기하는 층위의 것이 아닐 수도 있는데 저도 이번 에피소드를 준비하면서 유튜브에 검색을 해봤어요. 아이를 낳아야 할까? 이렇게. 왜냐면 댓글 여론을 좀 보고 싶었거든요. 다양한 영상들을 눌러서 댓글을 살펴봤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내 삶이 너무 고통스럽다. 내가 지금 너무 힘든데 이런 세상에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 죄를 짓는 것 같다. 정말 이런 표현들을 쓰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10대, 20대 때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10대 때는 좋은 대학을 가야 한다는 그 경쟁 구조 안에서 너무너무 스스로 혹사시키며 힘들었고 20대 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또 정해진 길을 가야 할 것 같다는 그 압박감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저는 반대로 30대가 되기 직전에 제주로 다시 이주를 했잖아요. 제주도에 살면서 아이를 낳아도 되겠다, 괜찮겠다 라는 생각을 되려 하게 됐거든요. 예전에 강단이 그런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는데 인구 밀도가 높은 사회일수록 아이를 낳고 싶어지는 심리가 줄어든다. 일단 내 눈앞에 사람들이 너무 많으면 아무리 중심을 잘 잡으려고 해도 그 사람들을 어느 정도는 경쟁 대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인구 밀도가 높아지면 물론 좋은 점도 있겠지만 어떤 자원이든 내가 획득하기가 어려워지잖아요, 비교적. 그러다 보니 사는 것이 조금 더 각박해지고 그러면서 점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유도 줄어드는 거죠. 다들 좋은 집에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서울에 좋은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이 과연 우리의 젊은 세대에 있나? 뭐 없죠. 그렇죠. 아무리 월급을 열심히 모아도 그만큼 지출이 크고 일단 돈을 벌기 위해 아주 긴 시간 노동을 해야 하니까요. 네, 긴 시간 노동을 해야 하고 또 스펙을 어떻게든 쌓으려고 하는데 아직도 그렇잖아요. 맞아요. 화려한 이력서를 가지고 있어도 취업이 어려운 시대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살아남으려고 이런 표현을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너 그렇게 해서 살아남을 수 있겠어? 그렇게 해서 먹고 살 수 있겠어? 근데 이게 결국에는 너가 경쟁에서 이길 수 있냐? 이 문제인데 이 승자가 너무 적다 보니까 그리고 이긴 사람들은 찬양시하지만 또 패배자들은 좀 멸시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내가 약간이라도 그 소수의 승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은 비관적이게 될 수밖에 없고 내가 이런 삶을 물려주고 싶나라는 또 생각이 들면은 이게 좀 고민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제주에 내려오고 난 다음에 갑자기 우리의 주거 문제가 해결되고 취업 문제가 해결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인구 밀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삶의 여유가 찾아온 건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조금 벌어도 저 사람보다 내가 못 버는 거 아니야? 저 사람보다 못 나가는 거 아니야? 그런 비교 심리가 확실히 줄어들었고 훨씬 더 내 속도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저는 서울을 떠난 이후에 좀 커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용기를 바랐기 때문에 제주로 내려온 것도 있죠. 그래서 저는 서울 살 때까지만 해도 아이는 절대 못 낳는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강단이 처음 얘기했던 그 안정감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서울에 살 때만 해도 저는 제 인생이 너무 불안하다고 생각했고 제가 살고 있는 세상이 너무 불안정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근 몇 년 동안에는 물론 옛날보다 훨씬 더 벌이가 줄어들었고 제가 막 사회적으로 떵떵거리면서 막 명예롭게 잘 나가는 것도 아니지만 제가 감각하는 안정도가 훨씬 더 높아졌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점점 이런 세상이라면 아이를 낳아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또 소신과 저는 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축복받은 환경에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가족들이 다 그래도 안정적이게 살고 있고 뭐 빚을 물려받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가족들의 도움을 많이 받으면서 살고 있는 근데 거기에서 얻는 안정감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 내 삶도 사실 가누기 어려운데 뭐 주변에 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너무나 큰 불안 요소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소신이 이야기하는 서울을 떠나서 제주도에 왔을 때 생기는 그 안정감이 제주도가 좋아서가 아니라 제주에 소신의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족들이 읽어놓은 그 안정성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 우리가 함께하게 되면서 그런 것도 있죠. 네, 거기에서 얻는 좀 만족감이 있지 않을까. 근데 저는 꼭 가족뿐 아니라 제주에서 사귄 친구들도 그런 안정감을 주는 것 같아요. 제가 아이를 낳는다고 해서 막 친구들이 공동 육아를 해주고 뭐 시간을 내서 아이들을 케어해주고 그럴 건 아니겠지만 서울에 살 때에는 그런 두려움도 좀 있었어요. 아이를 낳으면 어느 정도는 고립된다고 하잖아요. 아이와 긴 시간을 보내야 하는데 사실 아이는 어른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수준의 대화를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 고립감에 대해서 토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는데 근데 저는 제가 서울에서 아이를 낳은다면 그렇게 될 것 같았어요. 왜냐면 저는 서울에 가족도 없고 친구들도 다 흩어져서 살았으니까 뭐 동네에 친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아이를 혼자 케어하고 있다고 해서 막 자주 나를 들여다볼 것 같은 그런 친구들은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주에서 사귄 친구들이라면 내가 아이를 낳아서 혼자 고군분투를 하고 있다고 한들 종종 나를 찾아와 줄 것 같다. 그런 믿음이 있는 관계가 생길수록 안정감도 같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관계라는 게 이게 거미줄처럼 모여가지고 나를 좀 지탱해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야 내 삶에 그래도 큰 불확실성이 생겨도 도움으로 이겨낼 수 있겠다.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저는 경쟁 사회이기도 하지만 또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잖아요. 요즘 특히나 AI 시대다라고 하면서 뭐 모든 사람들의 뭐 직업이 대체될 것이고 막 이런 이야기가 흔하게 오가잖아요. 점심밥 먹으면서도 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땐가? AI에 대체되지 않으려면 내가 인간으로서 창의적인 일을 하려면은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지? 거기에 막 몰두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고 막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신기한 게 저는 출산이나 육아에 대해 생각하다 보면 좀 더 나라는 사람? 내 몸과 정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된 요소들이 먼저 떠올라요. 그런 것들이 고민거리로 떠오르는데 강단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강단은 훨씬 더 거시적인 측면, 이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 흘러갈 미래 그런 것들과 태어날지도 모를 아이를 연관시켜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정말 신기하네요. 저도 이제 알았습니다. 저는 아이를 낳을까 말까 이런 생각을 할 때 가장 크게 걱정되는 게 사실 출산이에요. 출산을 해야 한다는 게 너무 무서워요. 저도 무서워요. 강단은 공감 능력이 높아서 그런가? 많이 무서워 보이네요. 요즘에는 아이를 낳고 키우시는 특히 여성분들의 콘텐츠를 많이 접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모성이나 출산, 육아에 대해 조금 미화된 좀 환상적인 동화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소비되고 재생산됐다면 그 당사자인 사람들이 직접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콘텐츠가 많아질수록 그 실제 세계를 좀 더 손쉽게 들여다볼 수 있는 세상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제 피드에 뜨는 게 아이를 가지면 생기는 몸의 변화들. 근데 그런 걸 보다 보면 정말 제가 몰랐던 것들을 알게 돼요. 어떤 분들은 겨드랑이나 목처럼 주름이 많은 부분들이 엄청 심하게 이렇게 착색이 돼서 까만색으로 변한다거나 그리고 뭐 배꼽 부분이 변한다거나 정말 이런 부분까지 몸에 변화가 생기는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될 때 그런 정보가 낯설어서 그런진 모르겠지만 정말 무서워요. 신비롭다기보다 저는 그게 조금 공포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아이를 낳는 순간 내 몸이 지금 내가 아는 몸이 아니게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 저는 살짝 무서운 것 같아요. 저희가 중고등학교 때 성교육 시간에 사실 이런 걸 배워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여중 여고를 나왔기 때문에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을 받았을 텐데도 한 번도 아이를 가지면 생기는 몸의 변화 혹은 출산을 할 때 실제로 생기는 일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배워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아마 당연히 강단도 그렇겠죠. 그래서 모르는 게 진짜 당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정보도 개인적인 경험담 몇 개를 본 게 전부잖아요. 그래서 저는 강단과 제가 아이를 진짜 낳는 게 좋을까를 결정을 하려면 같이 공부를 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아이를 갖게 되면 내 몸이 이렇게 변할 거고 그게 영구적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서로 같이 알았을 때에도 이걸 같이 감당하고 싶은지를 함께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들어요. 그게 제 몸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 아이가 우리 두 사람의 아이이기 때문에 강단이 그걸 저에게 감당하게 하고 싶은지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걸 알고 같이 결정하는 것도 진짜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그 미국에서 고등학교 다닐 때 성교육 시간이 있었는데 아이를 출산하는 장면을 그대로 담은 영상을 보여주더라고요. 엄청 길었어요. 뭐 한 3, 40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아이가 나오는 거를 적나라하게 그냥 다 보여주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때. 그럴 것 같아요. 네, 뭐야 이거를 진짜 다 보여준다고? 하는데 진짜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야 이제 좀 알게 된 거죠. 아, 저렇게 아이가 나오는구나. 뭐 동화에서 아이가 나오는 것처럼 막 아름답게 네, 그게 아니잖아요. 뭐 갑자기 연기가 쑥 나오면서 뭐 애가 뭐 알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거를 보고 난 후에 아, 생명이 저렇게 태어나는구나를 확실히 알게 됐던 건 있어요. 출산 과정에서 진짜 위험한 상황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자연분만을 하려고 했다가 갑자기 응급 제왕절개를 해야 하는 상황도 생기고 그리고 출산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장애가 있는 아이가 태어나기도 하고 근데 저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너무 무서워요. 내가 아무리 9개월 동안 애를 건강하게 뱃속에서 키웠다고 한들 출산 과정에서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너무 걱정 포인트가 많은 것 같아요. 아이 육아는 일단 둘째 치더라도 저는 출산까지만 해도 너무 무서운 게 많고 그리고 실제로 아이가 어떻게 태어나느냐 그 강단이 본 그런 영상뿐만 아니라 출산을 할 때 절개가 필요하다거나 어떤 약을 맞는다거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출산을 겪으면 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도 제대로 어딘가에서 배워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잘 몰라요. 강단은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안 되나요? 저희 두 사람이 작은 배를 하면서 간신히 생활비를 벌고 있는 네, 그 정도 수준으로 살고 있는데 아이를 가지게 된다면 일단 이 체제가 완전히 바뀌어야겠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을 타협해야겠죠. 근데 그래서 저는 돈을 내가 과연 벌 수 있을까는 크게 걱정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아이를 어릴 때부터 뭐 영어 유치원 보내고 뭐 국제학교 보내고 뭐 해외 유학시키고 뭐 그런 값비싼 엘리트 코스로 키우고 싶다라고 생각이 전혀 안 들고 저는 초저가로 키우고 싶거든요. 키운다고 해도 네. 이제 그러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내가 그거를 제공하지 못할까 하면은 어떻게든은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초저가로 아이를 키우면서 내가 다른 가정과 나를 비교하고 거기에서 스트레스를 받을까 하면은 또 아닌 것 같거든요. 왜냐면 우리 두 사람은 이미 단련이 됐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게 벌고 적게 쓰는 삶에 단련이 됐고 주변 사람 눈치를 잘 안 보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는 것도 좀 비슷한 형태로 키울 수 있지 않을까. 듣다 보니 두 가지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는 저희 부부에게는 경제적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경제적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지금껏 유지해왔던 철학이나 생활 방식을 타협할 수 있을 것인가. 사실 그게 중요한 부분이었구나라는 걸 좀 깨닫게 됐고 그리고 두 번째로 든 생각은요. 저희가 오늘 에피소드를 준비하면서 각자 한 명씩 친구와 통화를 했잖아요. 멋진 부모님으로 살고 있는 친구. 근데 저도 저보다 나이가 조금 있지만
친구라고 생각하는 분과 조금 길게 통화를 했어요. 이런 에피소드를 준비하고 있는데 출산하고 육아하면서 드는 생각들이 궁금하다, 좀 듣고 싶다 하고 몇 가지 질문을 던졌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그 주변의 시선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한국 사회가 주변 사람들 눈치를 정말 많이 보는 곳이다 라고들 흔히 말하잖아요. 육아에 있어서도 이 정도 좋은 물건은 사줘야지, 이 브랜드는 써줘야지,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려면 이런 건 먹이면 안 되지 하는 다양한 룰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주변에 원하지 않는 조언이나 관심 같은 것, 그런 것들이 너무 신경 쓰이진 않느냐라고 제가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그 친구는 여성이고 이제 엄마로 살고 있죠. 근데 그 친구가 자기는 그런 거를 별로 신경 써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듣는데요. 조언과 관심 같은 것들을 많이 듣지만 그것을 내가 원하는 결정을 하기 위한 어떤 정보 정도로만 생각을 하지, 다른 집은 애를 이렇게 키운다는데 나도 그렇게 해야 하나? 하고 흔들린 적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에는 가치관의 문제인 것 같다. 아이를 낳기 전에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중요했던 사람이라면 육아에 있어서라고 다를 건 없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아니 은비 너도 아마 그런 부분은 별로 개의치 않을걸? 이미 너는 진로를 결정할 때도 사는 곳을 결정할 때도 너가 원하는 대로 해왔기 때문에 육아에 있어서라고 해서 그런 주변의 관심과 충고들에 흔들리진 않을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그게 엄청 큰 힘이 되더라고요. 저도 이번 에피소드 준비하면서 실제로 아이를 키워본 지인에게 좀 연락을 해봤는데, 강소팟에도 출연했던 카페 단단 방승주 사장님에게 좀 전화를 드려서 방버지 네, 그렇게 아버지가 되신 네, 방승주 사장님 대화를 좀 나눴는데, 저는 좀 일단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 주변에 이런 조언을 구하고 싶어도 조언을 구할 사람이 많이 없더라고요. 일단 아이를 키우는 친구가 많진 않은 것 같아요. 저희 주변에. 근데 방 사장님도 물론 친구고, 방 사장님이 저희를 이제 패밀리라고, 이제 가족 같은 사이라고 그러니까 너무 좋으신 분이지만 좀 한국 사회라는 게 또 그런 게 있잖아요. 뭔가 나이대로 나누는, 뭐 30대 초 학생 때는 사실 1년 차이로, 학년 차이로도 무슨 하늘과 땅처럼 막 나누고, 근데 그런 게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나라는 사람이 속한 그 층, 30대 초반의 내 친구들 중에 조언을 구할 사람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도 내가 아이를 키워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안 하게 한 좀 요인이지 않을까. 좀 일단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것도 공동체의 문제인데, 내가 아이를 낳는다면 저희 두 사람에게 부모라는 정체성이 생긴 거잖아요. 근데 그 정체성을 함께 나누고 싶은 내 주변 사람들이 있느냐. 그러니까 그게 진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맞아요. 다른 사람이 잘 키우고 있는 거 보면은 해낼 수 있구나. 저게 되는구나. 저렇게 방승주 사장님처럼 아이도 키우고 카페도 운영하고 저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네. 그런 케이스를 주변에서 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저희가 이번에 방송 준비하면서 전화한 친구들이 딱 그 케이스인 것 같아요. 저희가 좀 본받고 싶은, 멋있다고 생각하는. 방 사장님이 이야기해 주신 것 중에 저는 좀 인상 깊었던 거는, 아이가 태어난 순간 부부 간의 관계에도 좀 영향을 주는 게 있는 거죠. 이 아이를 같이 키워야 한다는 그 전우애가 또 생기고, 그렇다 보니까 만약 아이가 생긴다면 나와 소신의 관계는 또 어떻게 변화할까,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친구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아이를 낳고 난 이후에 부부 관계가 숙성됐다. 된장처럼 숙성됐다. 진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된장처럼, 된장 같은 관계가 됐다. 아예 다른 차원으로 접어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본능적으로 이 아이를 내가 지켜야 한다. 뭔가 이런 생각을 또 공유하는 관계가 되는 게 참 재밌더라고요. 그 방 사장님은 아이가 태어났을 때 본인이 분리불안이 있었대요.
아, 빨리 집에 가고 싶고 그랬구나. 네, 그러니까 아이와 이제 아내가 집에 있는데 오. 또 출근을 좀 멀리 하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하면서도 좀 걱정이 계속 되는 게 있는 거죠. 근데 나도 그러겠다는 생각이 일단 들었고, 그리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몰랐다고 느꼈던 게, 아이를 가지고 또 출산을 하고 하면은 정부에서 어떤 지원을 해주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쵸. 근데 정부 지원책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아이가 한 7살까지는 큰 돈이 안 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이제 다 사람마다 천차만별이긴 하죠. 그쵸. 어떻게 양육하느냐에 네네. 따라 네, 다르니까요.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초저가 육아를 하겠다고 하는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복지 제도가 좀 있다. 그래서 제가 좀 알아보니까 국민 행복 카드나 뭐 임신 바우처나 아니면은 뭐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이런 정책들이 좀 많고, 그리고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2025년 같은 경우는 뭐 제왕절개 시술을 무료로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제도가 계속해서 바뀐다는 게 지원책이 늘어나는 거고, 이제 그래서 이제 진료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큰 부담이 안 될 수도 있다. 특히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더 지원을 많이 해주고. 그렇구나. 네. 근데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게 물론 돈이 들지만 뭐 먹이고 이런 거 다 해야 되니까. 근데 지원책이 생각보다 괜찮구나. 네, 이런 부분도 경험자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더 와닿는 거죠. 뭐 공익광고협의회 이런 데서 알려주면은 아, 뭐야. 안 나올래. 네, 오히려 반감만 드는 것 같은데. 근데 정말 주변에 아이를 낳고 행복해하는 케이스를 보면 볼수록 아이를 낳아도 좋겠다라는 네네.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꼭 완전히 내가 아는 사람의 케이스가 아니어도 내 주변에 이웃에 아이가 얼마나 많이 보이느냐도 무의식적으로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처음으로 결혼을 한 이후에 아이를 낳아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던 때가 베를린에 갔을 때예요. 독일이 대한민국보다 출산율이 뭐 압도적으로 높지는 않아요. 해봤자 1점 초반대. 그 정도의 출산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국에서 길을 가며 보는 아이들보다 훨씬 더 많은 아이들을 보게 됐어요. 저는 뭐 아이를 뭐 한 4-5배는 더 많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이게 체감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가 이렇게 걸어다니는 어린이부터 정말 갓난 아기, 신생아 정도 돼 보이는 태어난 지 한 50일이 안 된 것 같은 그런 아기들도 길거리에서 많이 봤는데, 이게 아이를 많이 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아이를 낳아도 괜찮은가 보다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최근에 상해에 갔을 때에도 아이들이 진짜 많았잖아요. 아이를 실제로 보면, 그러니까 내 주변에 아이들이 많아지면 이게 이상한 군중심리 같은 것처럼 아이를 낳아도 괜찮구나 하는 자연스러운 인식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제 친구들뿐 아니라 그냥 제주 도심을 걸어 다니다 보면 유아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라거나 아니면 아기를 안고 있는 사람들을 진짜 보기 힘들거든요. 또 아이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말이, 방 사장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아기가 진짜 코미디언이다. 진짜 그렇잖아요. 애가 있으면은 꼭 우리 아이가 아니더라도 뭐 친구의 아이든 진짜 아예 처음 보는 애기여도 웃게 되잖아요. 아기가 방 안에 있으면 그 방의 공기가 바뀌는 것 같아요. 아니 무뚝뚝하셨던 뭐 우리의 아버지 뭐 할아버지들도 갑자기 막 안녕 막 이렇게 하게 되는 그 아이의 힘? 제가 어제 그 공원에 혼자 농구를 하러 갔는데 광복절이었잖아요. 네. 휴일이다 보니까 할아버지들이 아기를 데리고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할아버지들이 엄청 아기랑 신나게 뛰어노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저 아기가 저 할아버지에게 얼마나 좋은 영향을 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뭐 계속 웃고 계세요. 제가 전화 통화를 했던 친구도 아기가 주는 행복감이 정말 자기가 세상에 태어나서 받아본 행복? 그 무엇보다도 가장 크다라고 단언을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 아이를 갖지 않은 저 같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행복이 아이를 가져봐야만 알 수 있다는 게 정말 미지의 세계니까 그렇죠. 네. 가늠이 안 돼서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그에 비해
내가 지금 일을 하면서 내 삶을 작고 단단하게 꾸려가면서 느끼는 행복은 제가 가지고 있는 확실한 행복이잖아요. 아무리 누가 저 행복이 너무너무 크다고 한들 내가 지금 손에 쥐고 있는 이 작고 단단한 행복과 비교하게 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 항상 갈등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는 집에서 고양이를 둘 키우잖아요. 네. 근데 지금 녹음 중에도 저희 둘째 고양이 반반이가 책상에 이렇게 누워있는데 제 대본 위에 누워버렸어요. 내 고양이를 보고만 있어도 행복하잖아요. 이게 뭐 좋은 비유일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두 사람에게는 아이를 갖는다는 것이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의 영역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쭉 해왔는데 제 친구가 그 육아에 대한 질문을 제가 던졌을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육아는 완전한 통제력의 상실인 것 같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다고. 근데 그게 주는 묘한 통쾌함이 있대요. 그 친구가 저랑 엄청 성향이 비슷해요. 계획을 세워야 마음이 놓이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항상 깊게 고민하면서 그대로 삶을 꾸려가고 싶은 욕구가 큰 그런 친구인데 아이를 낳았더니 이게 모든 게 흐트러지는 거예요. 근데 행복하고 그런데 하루가 잘 굴러가는 거죠. 다음 날이 오고 또 다다음 날이 오고 그런 생활이 주는 자유로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해주면서 지금 아무리 상상을 해보고 재고 따져보고 애를 낳았을 때 나한테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내가 이런 걸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거를 아무리 사고 실험을 해봤자 진짜는 다를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기준으로는 지금 내가 작은 배로서 하고 있는 어떤 일을 포기해야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걸 포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 포기한 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건 겪어봐야 맞아요. 안다. 근데 이 이성적인 생각이라는 게 진짜 필요가 없을 수도 있는 게 이게 상상을 해봐요. 이 소진이랑 닮은 애기가 내 눈앞에서 춤을 추고 있다고 하면은 얼마나 귀엽겠어요. 그걸 보고 있으면은 아 이거면 됐지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근데 겪어보지 않은 입장에서는 그런 아이를 보면서도 이거면 충분해 라고 생각하지 못할까 봐 무서운 것 같아요. 아 그건 있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행복이 너무 단단하니까 아 내가 이렇게 사랑스러운 존재를 보면서도 내가 포기한 것 놓치고 있는 것 그런 것들만 곱씹으면 어떡하지? 그런 불안함이 확실히 맞아요. 아직까지는 있는 것 같아요. 네. 아 저도 있어요. 최근에도 친구가 아이 낳을 생각이 혹시 있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제가 정말 매번 답변이 바뀌거든요. 이유도 맨날 바뀌어요. 근데 그때 했던 이야기는 지금 저랑 강단이 적게 벌어도 괜찮은 삶 그러면서도 충분히 여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데 이걸 포기해야 한다는 게 싫다.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든 돈을 좀 더 벌려고 해야 하고 그러면 내가 지금 하기 싫어서 안 하고 있는 일들도 해야 할지도 모르고 그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는 다른 기준으로 결정을 내려야 하게 될 텐데 지금은 그게 싫은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즐기고 있는 뭐 취미나 이런 거를 타협하는 게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나. 저도 이런 질문을 했거든요. 방 사장님한테. 그러니까 저한테 취미가 뭐가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니 뭐 지금 뭐 작은 배로 하는 일이나 뭐 책 읽기, 글쓰기, 뭐 유튜브 보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하니까 근데 그런 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미뤄두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이 든다고.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리고 제가 또 질문을 하면서도 물론 저에게는 중요하거든요. 뭐 책 읽기, 글쓰기, 네. 뭐 공부하기 이런 것들. 근데 그게 진짜 중요한가? 뭔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제가 하나 했던 질문이 저희는 이제 나이가 33이지만 계속해서 자식으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빠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거의 안 하고 살았어요, 여태까지. 저도 그건 마찬가지인 것 네.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실 우리 엄마 같은 경우는 나보다 한 10년 젊은 나이에 엄마가 됐고 내가 아이가 생긴다면 좀 더 뭔가 어른이 되는 건가? 내 마인드가 좀 바뀌려나? 근데 이런 생각도 하게 됐어요. 저도 비슷한 어색함이 상상이 되는 게요. 저는 정말
결혼을 할 때도 아이를 낳을 거라는 생각을 아예 안 했었거든요. 저는 평생 아이를 낳고 싶은 적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만약에 제가 지금 아이를 낳아서 저희 부모님 앞에 서 있으면 좀 어색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저희 부모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도 그러니까요. 솔직히 너무 막막하고 조금 어색해요. 맞아요. 저는 누나가 둘인데 둘 중에 뭐 한 명이라도 애가 있거나 하면은 미리 봤으니까 아, 그러네.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저희 집도 지금 저희 부모님이 손주가 없으시죠. 네, 뭐 물론 어색함이야 뭐 금방 나아지긴 하겠지만 좀 미지의 영역이라는 생각이 더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방 사장님이 또 이야기해 주셨던 게 아이와 함께 최근에 그런 아쿠아리움 이런 데 가셨대요. 근데 이제 아기가 너무 좋아했다는 거예요. 막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그래서 이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거기서 뭐 쇼 같은 거를 해가지고 거기에 딱 앉아 있는데 갑자기 그 사장님이 눈물이 났대요. 근데 그 이유가 우리 엄마 아빠도 이런 마음으로 나를 여기저기 데리고 갔었구나. 근데 생각해보면 저도 어릴 때 엄마 아빠가 정말 다양한 경험을 시켜주려고 하고 뭐 미술관을 가든 박물관을 가든 연극을 보든 막 이런 경험을 한 게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잘 못 해본 것 같아요. 정말 역지사지네요. 네. 그 입장이 되니까 알 수 있는 것들이 확실히 있을 것 같아요. 제 친구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자신이 어렸을 때 가지고 있었던 부모님에게 받은 사랑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부모님께 받은 상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많이 치유하는 과정을 가졌다고 했어요. 그 친구의 경우에는 초기에 그 친정 어머니의 육아 도움을 받았대요. 근데 사실상 육아를 도와줬다기보다 집안일을 많이 도와주셨다고 하시기는 했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 친구가 아이를 키우는 과정을 가까이에서 그 엄마가 지켜봤다 보니까 나의 어머니가 나를 키울 때 했던 생각을 다시 들을 수 있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엄마가 된 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뭔가 어머니 본인도 옛날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게 되기도 하고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해소되는 부분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강다는 육아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사실 아이를 가질까 말까 할 때 시뮬레이션을 많이 돌려보기는 했거든요. 지금 생각으로는 저는 일단 홈스쿨링을 시킬 것 같고 제가 공부해서 제가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아라는 게 뭐 교육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상상하는 육아의 영역은 아기 때였긴 해요. 저는 뭐 교육 이런 것까지는 그렇게 크게 생각을 안 해본 게 그건 이제 아이가 태어나봐야 그 아이에게 맞는 걸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죄송합니다. 생각을 안 해보긴 했는데요. 저와 통화를 했던 친구도 이야기를 했던 게 신생아 육아가 자기는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뭐 잠도 못 잔다고. 네, 애기들이 2-3시간에 한 번은 꼭 일어나서 밥을 먹어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새벽에도 잠을 못 자는 거죠. 근데 그게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대요.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아무리 부부가 함께 육아를 해도 그 부부의 체력을 다 합친 것보다 더 큰 체력을 요구하고 아이고. 그 내 체력을 넘어서고 내 한계를 넘어서야 하는 그 경험이 너무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건 좀 다른 이야기긴 한데 먼 옛날에 수렵 채집 사회에서 네. 이렇게 아이가 네. 시도 때도 없이 울었을 거잖아요. 어떡하지? 그러니까요. 아니, 얘가 몇 년 동안 이렇게 우는데 얘를 데리고 어떻게 살아남았지? 그러네요. 이런 생각도 들어서 참 인간이라는 게 신기하다. 그때도 노하우가 있었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때도 이제 육아 커뮤니티에서 노하우를 공유했을까요? 그 강다는 아이를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상상을 많이 해봤다,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서 대체 어떻게 아이를 키우지?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있어요. 저도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요? 저희의 지금 집 구조가 예전에 저희가 발행했던 강소팟 에피소드를 미리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방이라는 게 특별하게 따로 없는 통짜의 구조인데 아이가 여기서 지금 자라려면
잠잘 곳도 좀 있어야 되고 짐을 따로 놓을 수 있는 공간도 있어야 할 것이고 조금 구획된 다양한 공간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집에서 가능한가? 이사를 가야 되나? 근데 나 이사 가기 싫은데? 나 이 집 너무 좋은데?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저는 근데 가능은 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뭐 아무리 좁아도 뭐 옛날에 뭐 이만한 집에 뭐 12명을 키우고 뭐 그랬잖아요. 큰 욕심 없이 공간적인 측면에서는 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그런 생각은 해요. 제주 시내가 뭐 골목길에 차가 너무 많고 이 아이가 이제 걸어 다닐 수 있을 때 막 뛰어다닐 때 이럴 때 이런 동네에서 사는 게 맞나? 아, 강단이 예전에 저희가 창밖을 같이 보는데 그때 왜 창밖을 보고 있었냐면 저희 집 바로 앞이 삼거리가 있는데 작은 삼거리 거기서 차들이 치킨 게임을 자주 해요. 세 방향에서 차가 몰려와서 나가지도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종종 연출이 되죠. 엄청 빵빵대고. 네. 그래서 그 빵빵 소리를 듣다가 저희가 창문을 열고 무슨 일이지? 하고 봤던 날이었어요. 근데 그 광경을 보면서 와, 이런 거 보다 보면은 진짜 아이를 못 낳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요. 저랑 강단이 지금 둘 다 회사를 다니고 있지 않고 시간적으로 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환경에서 살고 있잖아요. 저는 이런 환경이 계속 유지된다면 아이를 그래도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저 혼자 막 육아를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강단 혼자 육아를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일단 출퇴근해서 자유롭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큰 장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에게도. 일단 부모님과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 저희가 이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할 수 있는 건 적게 벌어도 괜찮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저희 둘 중에 누군가 한 명은 노동 시간을 좀 고정적으로 늘려야 할 텐데 맞아요. 그러면 또 내가 생각했던 아이를 키우기 좋은 이상적인 환경에서 멀어지는 거니까 이게 좀 딜레마라는 생각도 듭니다. 맞아요. 아, 근데 이 문제는 진짜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저 혼자 아이를 키워야 하면 정말 못 낳을 것 같아요. 우리 집에는 저희 둘도 있지만 또 고양이 둘이 있잖아요. 네. 고양이들도 이제 노동을 해야죠. 그래서 저는 이런 대화를 할 때마다 계속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 내 삶에서 무엇을 이뤘지? 내가 이루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그게 아쉽지 않을까? 나는 준비가 안 된 것 같다는 생각? 그러니까 내가 뭔가 떳떳해야 아이를 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과연 될까?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아이를 키우면서도 본인의 일을 잘 하는 분들을 보면은 이런 걱정은 어떻게든 해결이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저는 어렸을 때 아이를 절대 안 낳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던 건 세상에 태어나는 거는 자기 의지가 아니잖아요.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자기 의지가 아닌데 일단 태어나게 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엄청 이기적인 일 아니냐. 근데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했던 건 제가 행복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점점 제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제가 행복한 사람이 되어 갈수록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 부모라면 그냥 이런 세상에 태어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면서 맞아요, 조금 맞아요. 생각이 변한 것 같은데 뭐가 됐건 대화를 나누면서 내내 느낀 건요. 지금까지는 저희가 강소팟에서 대화를 할 때 이미 우리가 겪어본 것, 소비한 것 그런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근데 처음으로 고민되는 것? 이게 진짜 우리에게 좋을까? 맞는 결정일까? 우리가 뭘 알긴 하나? 뭔가 이런 모호한 감정으로 대화를 나눈 것 같거든요. 저는 사실 오늘 대화가 좀 기대가 됐어요. 이 대화를 나누면 뭔가 마음을 먹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기대를 조금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여전히 너무 모르겠고 마음이 오락가락하고 그러는 제 자신을 보면서 예전에는 전혀 내 인생의 선택지에 없었던 그런 문제가 이제는 내 마음을 오락가락하게 할 만큼 나에게 중요한 문제가 되었구나 라는 거 하나는 깨달은 것 같아요. 저는 아빠가 세상을 떠나고 남긴 게 뭐가 있을까 하면은 나를 남겼다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누나들은 누나들도 같이 남기셨잖아요.
그거는 맞는데 이기적인 제 시각으로 보자면 네. 아빠가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이 들 때 내 안에 아빠가 있다. 막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그만큼 아이를 낳고 키운다는 게 엄청나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뭐 이거는 뭐 아이를 키워야 한다 말아야 한다라는 게 아니라 좀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내가 키우지 않더라도 아이를 키우는 분들을 볼 때 더 큰 뭔가 존경심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결과적으로 어떤 결정을 하든 이 마음에는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우리가 부모가 될 수 있을까라는 걸 진지하게 고민해본 이상 부모가 되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부모로 살고 있는 분들에 대해 존경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저희 두 사람의 부모님을 포함해서 출산을 하고 육아를 하고 가족을 이룬다는 건 진짜 대단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강소팟은 76명의 작은배 후원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작은배 후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작은배.com jagunbae.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소팟 스티커 오버하려고 하니까 웃음이 나네요. 강소팟 스티커 꾸러미가 출시됐습니다. 와. 고양이들이 같이 저희가 강소팟에서 자주 이야기했던 10개의 문구, 메시지를 엄선해서 스티커로 만들었습니다. 강소팟 최초 굿즈죠. 네. 근데 강소팟 최초를 넘어서 저희가 작은 배로서도 굿즈를 제대로 만든 적이 없어요. 아, 뭐 작은 배 스티커 정도? 네. 그래서 좀 의미가 큽니다. 작은 배가 운영하는 공식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매를 하고요. 구매 가능한 링크는 강단이 오늘 에피소드 더보기란에 넣어줄 겁니다. 네. 작은배.com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강단이 번역 없이 공부하기 모임 3기 모집을 앞두고 있죠. 네, 아주 뭐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영어로 공부하는 모임인데 1기, 2기는 제가 읽고 쓰는 모임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근데 3기는 한번 읽기에만 집중해보는 네,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3기에는 단편소설을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또 2025년에 좀 단편소설에 꽂혀가지고 단편을 많이 읽었어요. 제가 읽은 작품 중에 좀 가장 인상 깊었던 것들을 좀 조화롭게 모아가지고 좀 다양한 목소리나 좀 시대적 배경이 담긴 그런 작품들을 같이 읽어보면서 대화 나누면 너무 좋지 않을까. 번역 없이 공부하기 모임에 1기, 2기에 참여해주신 이제 회원님들이 네. 많이 이야기해 주시는 게 번공모는 영어를 공부하는 모임이라기보다는 철학 수업이나 뭐 인문학 모임? 이런 느낌이 난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이유가 제가 진짜 열심히 준비하거든요. 네. 뭐 자료도 많이 준비하고 또 나름대로 공부도 많이 해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영어를 얼마나 잘 이해했냐. 물론 이것도 중요하기는 해요. 네. 뭐 영어 단어를 뭐 얼마나 새롭게 알았나, 뭐 새로운 표현을 얼마나 익혔나, 뭐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보자면 이 글 안에 담긴 더 깊은 내용들 있잖아요. 표면적인 것들 말고. 네. 그런 부분을 얼마나 내가 질문을 하면서 읽었나. 좀 그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저는 좀 질문하는 모임이라고 하거든요. 네. 번역 없이 공부하기 모임은 영어로 된 글을 읽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영어 공부 모임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실제로 당연히 영어 글을 읽다 보면 영어 공부도 되겠지만 제가 옆에서 지켜봤을 때에도 이거는 영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기보다 모임의 이름 그대로 번역 없이 공부하기에 초점이 찍혀 있는 모임인 것 같아요. 그 영어 공부를 할 때 특히 한국인으로서 중요한 게 학교에서 학습된 그 스트레스 주는 영어 공부 있잖아요. 항상 내 실력을 증명해야 하고 점수를 받아야 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못하는 것 같으면은 막 부끄러움을 느껴야 할 것 같은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한번 벗어나서 진짜 공부를 해보자. 이게 제 취지예요. 그래서 그런 좀 목표를 이루고자 이런저런 시도를 계속 하고 있는 네. 네, 아주
제 생각에는 좀 실험적인 모임이 아닐까. 네. 네. 매회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네. 저는 그래서 이 모임을 영어를 좀 더 편하게 쓰고 싶은 사람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지만 3기 모임의 주제인 단편소설 소설 읽기에 관심 있는 분들이 들으면 훨씬 더 재밌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강단이 영어적인 뭐 문법이나 표현에 대해서도 모임에서 짚어주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이 소설 자체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설 읽는 거 좋아하는, 픽션에 관심이 많은 그런 분들이 이 번공모 3기에 참여한다면 정말 영어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영어로 공부하는 그 느낌을 충분히 얻어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소파 친구들이 남겨준 댓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애플 팟캐스트에서 백장희님이 남겨주신 댓글인데요. 올해의 팟캐스트 별 5점. 강소팟을 듣고 있으면 강단님과 소신님은 전생에 무슨 일을 하셨길래 서로 이런 파트너를 만났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성격은 조금 다르지만 이렇게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풍성하게 할 수 있고 바라보는 곳이 건강한 게 느껴져서 두 분의 대화를 듣고 있으면 영감을 많이 얻습니다. 강소팟을 들으며 제 미래의 파트너의 이상형 조건이 하나 생겼어요. 그건 바로 팟캐스트를 저와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요. 크크크. 이 조건엔 많은 것들이 함축되어 있어서 이 조건만 맞으면 저는 남은 여생을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너무 TMI가 남발인 리뷰네요. 아무튼 강소팟 사랑해요. 두 분 다 아프지 말고 천천히 오래오래 해주세요. 그 팟캐스트를 함께하는 배우자가 있는 입장에서 이 이상형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도 진짜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저희 두 사람이 팟캐스트 녹음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아는 게 많아요. 그 오늘 저희가 그 아이를 낳을 것인가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평소에 이렇게까지 이렇게 대화를 그렇죠. 안 나눕니다. 평소에 1시간씩 이렇게 나눕니다. 대화를 나누기가 쉽지 않아요. 자기 전에 잠깐 네. 그 정도인데 이런 계기를 매주 마련할 수 있다는 게 단순히 콘텐츠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희 두 사람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대화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백장희님이 또 팟캐스트도 론칭하시면은 아이고 경사네 이렇게 아이고 국수 먹으러 가야겠네. 이렇게 생각하고 또 들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은 또 5점 리뷰 감사합니다. 네, 감동했습니다. 다음은 애플 팟캐스트의 엔위떼니 님이 남겨주신 리뷰입니다.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잘 듣고 있는 청취자입니다. 이번 주말 토요일 쉬는 날에 알람 안 맞춰놓고 오후 2시까지 늦잠 자고 일어나서 떡볶이와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더베어를 정주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즌 1을 다 봤는데 정말 너무 재밌고 좋아서 추천해줘서 고맙다고 말을 하고 싶어서 댓글 남깁니다. 강소팟에서 이 드라마를 영업하지 않았다면 평생 볼 일도 없었을 드라마인데 얼마나 좋길래 인생 드라마라고 하는 거지? 얘기를 들어보니 제 취향일 것 같아서 디즈니 플러스 결제하고 오늘 보기 시작했는데요. 너무 재밌더군요. 마치 다큐멘터리 같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드라마 추천해줘서 정말 고맙고 덕분에 편안하고 즐거운 쉬는 날을 보낼 수 있었어요. 아직 끝까지 다 보진 못했지만 저의 인생 드라마 리스트에 들어갈 것 같아요. 드라마 보다가 그냥 너무 좋고 벅차올라서 이렇게 댓글 남겨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엔위떼니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랑 취향이 많이 겹치시나 봐요. 네, 지금 제가 가장 부러운 사람이네요. 네. 더베어 시즌 1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시즌 2까지 그 흐름이 아주 기가 막히거든요. 맞아요. 지금쯤 아마 시즌 2 다 보시고 시즌 3에서 약간 실망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시즌 4에서 그래도 다시 명작의 길로 간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더베어를 안 본 사람이 진짜 부러운 것 같아요. 물론 다시 보고 다시 봐도 너무 좋지만 초기의 감동? 처음 봤을 때 감동이 확실히 맞습니다. 남다르기 때문에 다 보고 난 후에 어떤 감상이 드셨는지도 나중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베어 본 사람들끼리는 그냥 커즌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아요. 커즌! 엔위떼니 커즌. 네. 그 다음은 작은배 박명록에 지윤님이 남겨주신 댓글인데요. 평생 수박을 먹지 않던 저도 수박을 먹게 하는 올 여름의 더위
반려인이 먹여주는 수박을 먹던 어느 날에는 나이가 들어가며 싫어하는 게 많은 사람이 되기보다는 이렇듯 좋아하는 게 하나둘 늘어가는 사람이고 싶다 생각해 보기도 했답니다. 무언가를 시작할 때 겁이 나기 시작하면 작은 배를 찾아보는 것 같아요. 늘 소중한 존재, 오늘도 응원합니다. 올해는 진짜 날이 너무 덥다 보니까 수박을 샀을 때 수박이 이미 물러있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오늘 저희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 얼마나 불확실한가. 하지만 그게 예상 밖에 너무 큰 행복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를 마침 한참 나눴잖아요. 근데 지윤님이 나 수박 평생 안 먹었는데 올해 먹었더니 너무 맛있네? 이 얘기를 해주시는 게 마치 통한 것만 같아서 물론 수박과 아기는 전혀 다른 거지만 이 불확실성을 그냥 이렇게 포용하면서 살 수 있다는 이 태도가 너무 멋지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윤님의 반려인이 먹여주는 수박이 그렇게 맛있나 봐요. 반려인님이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네. 저도 언제 수박 좀 먹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손맛이 좋으신가 봅니다. 네. 다음은 무한님이 작은배.com 방명록에 남겨주신 짧고 굵은 댓글인데요. 작은배 너무 좋다.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이거 완전 플러팅 아닙니까? 무한님이 작은배를 처음으로 알게 되신 건지 아니면 계속해서 찾아오신 무한님인지 저희가 무아라는 닉네임을 쓰고 계신 분을 몇 분 지금 작은배를 통해서 만났는데 이 무아님이 저 무아님인지 그 무아님인지 살짝 헷갈려요. 네네. 근데 어떤 무아님이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무아님. 오늘은 출산과 육아에 대해 확신 없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강스팟은 다음 주 일요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일과 삶에 강단과 소신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